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아주 따끈따끈한 이준석 소식이 나왔던데요. 그 앞서서 저 한국갤럽 그렇죠. 예. 금요일이죠. 나왔어요. 29%. 5%나 올랐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한국갤럽 조사 한 몇 달 동안을 좀 분석해 봤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가 망해도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하더라도 한 30%는 항상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에서 한 33 이 정도 된다고 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24%는 뭐냐? 24%는 나라가 망해도 지지하는 이 30% 안에서 현 그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럼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갖느냐? 왜 준 권력을 제대로 안 쓰느냐? 이런 것들. 저기 문재인, 이재명 잡아 넣어야지. 이준석 잡아 넣어야지. 뭐 하고 있어? 이 불만 세력. 저 외교 나가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대통령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실망했던 사람들. 이번 주간에는 한 5%가 더 붙었잖아요. 네. 그거는 지난 주간에 막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마구잡이식, 막무가내식 수사 이런 걸로 인한 어떤 그런 고정 지지층의 반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풀려. 이게 이제 지지율이 한 30에서 33%, 여기 이제 윤석열의 최대치인데 이거는 정말 윤석열이 갖고 있는 최저치의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윤석열이 지지받느냐 이거보다도 얼마나 더 반대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20%대가 무너지고 10%대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이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예. 희망이 없다.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탄핵당할 수밖에 없다. 하야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쯤. 20%선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선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나 올라서 깜짝 놀랐었는데. 뭘 잘한 게 있어야 올라야 그렇죠. 되는데 네. 저쪽 층들에게는 잘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수사, 막무가내식 수사. 예. 힘을 쓰면은 반등하는 그 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를까요? 뭐 수사를 몰아붙이고 한다고 해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반대층은 또 안 뭉치겠습니까? 윤석열을 반대하는 층도 단단히 뭉칠 것이고, 근데 이 수사가 헛방이었다? 혹은 더 큰 국민의 저항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20% 선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게 가장 정확할걸요? 뭐 여러 많은 무수히 많은 평론가들, 전문가들 그렇죠. 얘기합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정도는. 저희 이동영 씨한테 바이러스가 옮겨 붙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뭘 알아? 예, 지금 그걸 밀고 있습니다. 예. 저만 믿으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분만 믿으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가 기존에 6개월이었는데 1년이나 더 붙었어요. 그럼 이제 총선 못 나가려고. 그쵸. 못 나가게 하려고. 총선에 예. 직접적인 24년 1월까지가 그럼 당원권 정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셈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24년 3월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4월 11일인가가 아마 네. 선거일일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선거는 대략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전부터 이제 지역위원장도 선정이 될 것이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무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구로 나가야 될 텐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여되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1년 더 늘어났다면은 지금 노원 지역구의 그 지역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딴 사람이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데, 그 2024년 1월에 이준석이 다시 온다? 그는 좀 가능하지 않을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털을 단단히 굳혀놓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준석의 선택은 탈당 후 신당 창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준석에게 자산이 하나 생겼어요. 정치적 자산. 탄압을 당했다. 탄압을 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준석을 가만히 두면은 자연사할 수 있었는데 의문사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바로 그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씨는 이렇게 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준석의 또 정치적 그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그 법원의 어제 판단, 네. 가처분 기각 이 판단은 아무리 봐도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사법부가 백기를 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행동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뭐 받아들이겠다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마디는 더 얹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좀 용감한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 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권력의 힘을 써가지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당 내에서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비민주적이고 극악한 파시즘 기반의 정당이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것은 평화나무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 사장이지. 마무리가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이 사장이지. 참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목요일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은 갑자기 금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가 바뀌신 걸 보고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특히 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개인적인 민심 확인 차원에서 네. 예, 윤석열을 적극 지지했던 분들의 현황을 묻습니다. 근황을.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아버님을 뵀는데 저희 아버님 그 친구들 중에 아주 윤석열 그 골수 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가 근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뭘 여쭤봤냐면 부대 열중셔 이제 깜빡한 거랑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랑 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거를 그분들은 진짜 이게 난리면이냐 그렇게 들으시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윤석열 뽑으라고 골수팬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야 그게 무슨 난리면이야, 내가 들어도 바이든인데 그 쪽팔린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아니 그 골수팬들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마음이 돌아섰다. 제가 보는 분마다 다 여쭤보는데요. 예, 뭐 그 태극기 집회 같은데 나가셔서 정말 그런 광적인 팬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야, 이 날리면은 너무 무리수가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도 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박근혜도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못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미필이라고 핑계를 못 대요. 박근혜도 했다는 말 앞에서요. 순서가 엄청 많았던 게 아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순서에 예. 딱 한마디 하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이 보좌관이 챙겨줬는데 못했다면은 그 까먹은 윤석열도 문제고, 그렇죠. 보좌관이 안 챙겨줬으면 무능해서 또 문제고, 이러든 저러든 외통수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여론이 안 좋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그 정황들 또 전언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요즘 굉장히 분노가 많아졌다는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뭐 김은혜한테 막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내가 그 듣기로는 서울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 없어. 빨리 수습해. 이렇게 김은혜한테 윽박을 질렀다. 그런 이야기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차 건과 관련해서 또 대노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본인한테 그렇게 그 본인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못하고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또 불편한 보고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니 국정 운영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보고를 받고 어떻게 그 해결할 것인가 아주 냉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보고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 강릉에서 있었던 낙탄 사고 그 보고받은 시점 새벽 5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1시에 사고 났었죠. 밤 11시에 사고가 났는데 새벽 5시에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도저히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5시쯤 돼서야 보고했다는 것. 또 하나 불편한 보고 때문에 이 불편한 보고에 분노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보고를 한참 미뤄서 하다가 결국 새벽 5시에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 네. 군 쪽에서 일부러 늦게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나요? 그때까지 몰라서는 안 되죠.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이 여러 보도를 종합해서 그 낙탄 현무가 떨어진 네. 지점을 살펴봤더니 민가 코앞이야. 그리고 기숙사랑 정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네. 군인들. 그러니까 지금 제 동생들, 한참 어린 동생들이 다 군대에 많이 가 있는데 그렇지, 그 외 그렇지. 동생들도 그렇고 네. 그 친구들이 자는 데에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바로 강릉 비행장 활주로. 옛날에는 강릉 비행장이 강릉 공항이었어요. 뭐 물론 군 비행장과 같이 썼었는데 그 지금이야 이제 양양공항으로 다 이전이 됐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주변에 그 군 시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불이 섬과 같이 일고 그냥 화재가 나고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뭐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사진이 그렇게 밤 11시에 그렇게 그냥 대낮같이 엄청난 그냥. 그 큰 폭발을 상징하는 사진이 실렸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곧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거는 일출입니다. 이제 해가 12시간마다 뜹니다. 밤 11시에 일출이.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편한 보고를 하기를 꺼려 한다는 이 지점의 맥락이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검사 시절 때 해왔던 행보를 보면은 이 아랫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읽혀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보고, 어디서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상급자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뇌피셜이지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 새끼야? 이번엔 또 뭐가 터졌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아랫사람들이 보고하기가 괜히 이제 자기는 그냥 보고하는 것 뿐인데 다 뒤집어 쓰는 뭔가 거죠.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되면 보고를 늦추게 되거나 머뭇거리게 되거나 뭐 짱구를 굴리게 돼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서 정말 시일이 급한 것들은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 동사는 이제 윤석열이가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했을 때는 야 그거 알아서 수습해. 네. 왜 그거 나한테 보고해가지고 내 심사를 뒤틀리게 만들어? 이거거든요. 그 함의가 너 담겨져 뭐 하는 있는 놈이야? 거죠. 이런 거죠. 그렇지. 너가 해야 될 일이지. 아니,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네가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거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언론 입을 막는 거죠. 언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까지 그 엠바고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한 8시간 가까이 그 강릉 시민들은 불안에 공포에 떨었는데 밤 11시에 폭발이 났죠? 새벽 3시인가에 또 다다다다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뭐 관청에서는 아무런 뭐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한 방 맞아가지고 대응 보복으로 사격. 예. 대응 뭐 포격을 했구나. 포격,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온갖 억측과 또 헛소문으로 이제 난무하던 밤에 정말 제가 그래서 그로부터 강릉의 그 폭격이 있기 한 3주 전에 네. 강릉 시내에 가서 서울의 소리와 함께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집회를 하면서 이제 마이크 잡고 제가 요나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윤석열이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와 이게 진짜 자꾸 예언자적- 의도치 않게 예언자가 되시네요. 큰 그림이셨어요. 아니 정광훈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했거든. 이게 아무래도 그 선지자란 이름이 주인을 잘못 찾아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장 합동과 통합에서 아주 열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비슷한 발언조차도 하시면 위험하실 수 아니 선지자는 정도는 뭐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걸 갖고 뭐 누가 그래갖고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적 면모가 있다. 그 정도는 풍모 정도. 여러분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다시 가서 물으시면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 그때는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그 강릉이 누구의 지역구입니까? 권성동. 권성동 지역구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어머니들 뭐 아버지들께서 막 나오셔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 중년 여성분들이 막 비난할 때는 그 사회자가 넉살이 좋아. 뭐라고요, 어머니? 개새끼라고요? 윤석열 개새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자기 3주 일찍 가셨어요. 네. 조금 더 늦게 가셨어요. 그리고 저 누구야 그 아저씨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은 또 우리 백은종 선생님이 가가지고 윤석열 찍은 게 자랑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강릉에서 이래도 또 뭐 강릉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만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는 땅, 우리 군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실제로 폭탄이 터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것만큼은 제대로 대응이 나와야 되는,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뭐 입장조차 나오지 않고 희생자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뭐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고 큰 피해가 없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그 인명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 군의 일방적인 발표이고요. 그렇죠. 물론 이것까지 뻥을 치지는 않겠지만은 그 내부에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참상이 어떠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군의 일방적인 발표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군의 뭐 별일 아닌 사건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될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강릉에는 전국 각지에 모인 전국 각지의 가정에서 보낸 아들들이 모여 있습니다. 강릉만입니까? 이런 식의 그 안보 대응 태세에 또 이렇게 그 국방 태세를 갖춘 이런 대한민국 군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 정말 강릉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권이 뭐 대우각성에서 거듭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아마 책임을 또 이전 정권에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강릉권도 그래요. 그렇죠. 왜 그 군부대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옆에서 쐈냐? 뭐 무슨 9.19 합의 때문에 그랬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사건이 터지면 사고가 터지면 다 그냥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은 잘못 없다는 식으로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엉겨붙는 권투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더 못 때리게 하려면 엉기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정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제 안보까지 망쳤어요. 네, 제가 이제 강릉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선지자 코스프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단법인 평화나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전국 투어를 시작하시면 각 지역에 맛있는 선지 해장국집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노동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노동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김문수, 네. 김문수인데, 네. 김문수입니다. 네. 도지사입니다. 명언을 남겼던. 근데 이 정도면은 이거는 무슨 마치 5.18 관련한 어떤 행사에 지만원 씨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이 양반이 노동운동가였던 건 맞죠. 저기 그 도루코 노조위원장 했었고요. 노동투사였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합니다. YS 정권 때.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고 점점 극우화 되더니 이승만을 찬양하고 급기야는 전광훈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에서 예를 들면 개신교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 뭐 성공회를 간다든지 그렇죠. 하다못해 좀 색깔이 비슷한. 네, 예전이 좀 그 특색을 갖춘 그런 교회들을 좋아하시죠. 근데 이거 진짜 가톨릭에서 빤스 교회로 간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개종보다도 더한. 그건 개종 수준이에요, 개종 수준. 네. 아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극좌우에서 극우로 왔다 갔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다 깨고 있는 분이다. 이게 본인처럼 친문이었다가
국민의힘으로 본인 같은 인사를 예. 고용한 거다. 근데 지금은 정광훈하고 갈라지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김문수 전 지사가 그 태극기 집회에서 정광훈하고 연단에 같이 섰기 때문에 친분이 좋거나 서로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창당까지 같이 했던 사이였는데. 네, 같이 창당을 했죠. 같이 창당을 한 자유통일당이라고 이렇게 광화문 집회 네. 모이는 그 태극기 집회 세력을 갖고 자유통일당을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정광훈 목사랑 손잡고 창당을 했는데 이 정광훈 씨가 그 지난 총선 때 잠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그 감옥에 간 사이에 이 김문수 이 전 지사가 그 당을 갖고 조원진 씨랑 합쳐버렸어요. 그 정광훈 씨한테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광훈 씨가 감옥에서 이제 혈당이 올랐다는 이제 후문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서 등에 칼을 꽂는 수준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고 이제 왼수가 됐는데 또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제 조원진 예, 우리공화당이었죠 당시 거기하고 합당을 했는데 합당해서 자유공화당을 또 창당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갈라지셔가지고 거의 팽을 당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야에 떠도는 예, 그런 인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급 그러니까요 장관급 예, 노동위원장으로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윤석열한테 붙었죠. 그 인간이. 윤석 열차에 올라왔습니다. 어디 점이라도 하나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분은 윤석 열차 화물칸에 올라탔어요. 의원님이. 근데 이분은 진짜 와 좀 옛날 말로 사쿠라 또는 변이 카멜레온의 귀재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언론 보도도 대대적으로 됐는데 옛날에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 그쪽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발언을 되게 센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했잖아요.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드셨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한테 손해배상을 뭐 10억, 20억 일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완전히 이 손해배상액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일을 정말 서슴없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신념대로 밀고 나가야죠. 근데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되자마자 그 영상 모든 걸 다 내려버리고. 내렸어요? 다 내려버리고. 지조가 자기가 정말 너무, 1도 없는. 자기가 너무 센 발언에 대해서 좀 다시 성찰하도록 하겠다. 이런 또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 그동안 바뀌었습니다. 꽤 세게 얘기했던 건 다 이제 나를 좀 기용해달라는 어떤 윤석 열차에 올라타기 위한 사인이 아니었나. 태워주세요. 근데 노동자 측도 분노하고 이 사측도 긴장할 것 같아요. 왜요? 도대체 색깔을 알 수 없는 정체가 뭐지? 정부도 언제 정부도 그렇게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모두에게 긴장감을 주는 경사노 위원장이 아닐까. 배트맨 중에 배트맨이다. 왕박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드맨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분은 다른 것보다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됐던 분이에요. 그렇지. 갑질도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뭐 긴급 전화해서 도지사입니다. 왜 도지사가 긴급 전화로 전화를 합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세요? 관등 성명 대서 했더니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했다가 그분한테 그분 자천시키라고 했다가 막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 남양주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다시 복귀시키라고. 아니 이게 목적 외에 다급한 지금 화재 신고 외에 전화했다면 다 장난 전화지요.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장난 전화를 걸어놓고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 이런 인간이 무슨 장관급? 야 진짜.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아마 19년도였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날렸던 20년도에 막 경찰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또 갑질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어요. 갑질의 또 아이콘이기도 한데 이런 분이 경사
동산호 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것 이게 또 자체가. 참 흥미로운 것이 그 우리 정부 기관 조직 중에는 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저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같은 노동계도 아울러야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기에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마치 예전에 그 SBS가 말이죠. 그 쭉 저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찬양 방송만 하다가 갑자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니까 보도본부장에 그 새로 생긴 김대중 정부와 코드를 맞출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예능을 했던 드라마를 했던 사람이 호남 출신이라고 그 양반을 보도본부장이라고 가지고 해요.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이분들을 면면을 보면은 공통점이 다들 이 꼰대 기질이 있습니다. 이 김문순대랑 그 윤석열 차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들의 이 꼰대, 자기들을 조롱하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권위나 이런 거를 좀 대우해주지 않으면은 분노합니다. 그럼. 이 윤석열 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윤석열 차를 갖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분들 옛날에 심지어 그 표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작자가 표절 아니라고까지 또 확인해 줬는데요. 아니 김건희 논문 가지고는 표절인 거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고등학생이 그린 거 갖다 표절 갖다 시비하는 이런 기자들은 기레기들은 이거 부끄럽지도 않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환생경제 노무현 대통령 갖고 뭐 육실할 놈이라고 하고 노가리라고 그랬던 당신들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고딩이 토마스 기차의 얼굴에 윤석열 좀 그렸다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표절하고 무슨 정치적이라고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다가 무슨 뭐 예산을 뭐 끊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아니 근데 저기 누가 봐도 저 토마스와 저기 친구들인데 아니 저걸 패러디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왜 어떻게 표절이라고 볼 수 있지? 일단 토마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에 대한 이해가 없고. 토마스를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저 그림이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그 풍자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고관여층들이나 김건희가 실세지, 뭐 누가 실세지라는 어떤 그런 실세는 따로 있지 이런 걸 아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고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누가 그렇죠. 가장 악한 애 타했습니까? 예. 누가 얼굴 마담을 하고 있고. 저 뒤에 지금은 좀 잘렸습니다만은 칼 들고 있는 검사가 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움직이는 건 김건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열차에 탄 사람들은 이 정권의 주역들은 칼 든 검사들. 그 앞에 그 어린이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저 국민들이지 시범성 백성들. 예. 야 이건 저 대단한 풍자와 식견을 보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탄압을 한다면 이 자체로도 코미디죠. 예. 저는 사실 이게 표절 논란 나왔을 때 무릎을 쳤어요. 원작자가 이것까지 노린 게 아닌가. 빅픽처였다. 큰 그림. 그렇다면 이거 진짜 이 사람은 그냥 만화 작가가 아니라 이건 천재다. 네. 우리나라의 만평을 넘어서 미래가 밝다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까지 이런 정서가 퍼졌다면은 이거는 억압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될 일이죠. 중고딩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느낌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은 이건 사실상 거의 정권이 몰락에 거의 가까웠을 때 보이는 현상입니다. 몰락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중도층과 또 뭐 자기와 정치적으로 결을 같이 하는 층들에게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다 그 야당 인사들 탄압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막 예산을 끊겠다는 등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났잖아요. 이 윤석열이 불편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아니 윤석열이 김은혜한테 뭐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교수 말에 따르면. 저 그림을 보고. 네. 그럼 당연히 문체부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정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요. 결국 윤석열의 심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몰래 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지. 비선실세가 있고 그렇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가 있고 이런 게 다 지금 몰래 그리고 그것이 밝혀져서 탄핵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이전 정부가 탄핵당했던 일들을 직접 하고 있는데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우프지 않나.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럼요.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국정 철학은 좋아 빠르게가 지금은 네, 좋아 빠르게가 좋아 빠르게가 문제가 생겼어. 계속 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예. 그러니까 그 보세요. 이러니까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는 기술만 발달한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그렇잖아요. 뭐 알려하지 마라. 알려고 해도 야 그거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강릉 그 사건도 전 세월호가 오버랩돼서 보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SNS를 잘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물론 그때도 페이스북이 있고 다 했지만 이 정도까지 온 그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지금 8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8년 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사진이 나왔는데도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2의 세월호에 전조들. 전조,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보고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 정권을 탓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다음에 또 안 터진다는 그리고 이처럼 무성의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 반복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군에 지금 자녀를 보낸 분들은 정말 긴장 많이 타실 겁니다. 애가 타실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또 이제 광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주변에서 이르지 않냐라고 네. 하다가 강릉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예.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기는 좀 빨리 감지하는 것이 지능입니다. 지능. 그것도 지능순이에요. 이미 세월호 사건을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 그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많은 전조들을 보여줬었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저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일이기도 한데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무슨 뭐 국군의 날 행사인가 봤는데 탱크가 사고가 나서 대통령 눈앞에서 그래서 그대로 강물에 잠겼어. 다 죽었어. 그런데 이거 완전히 은폐해버렸어요. 당시 언론이 뭐 전두환 눈밖에 나면 바로 아웃 아니었습니까? 뭐 3,000교육대 끌려가고 언론사가 없어지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유족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가슴에 묻었습니다. 어디 가서 발설이라도 해봐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받고. 그게 전두환 시절이고요. 전두환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기차예요. 거꾸로 가는 기차.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게 체감을 잘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갑자기 전두환이 갑툭튀해서 툭 튀어나오고 군인이 대통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장충체육관 뭐해서 겁박하듯이 해가지고 잠실체육관. 그 장충체육관 어디?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그때 그 투표 간선제 투표. 그건 이제 박정희 때고. 잠실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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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장충체육관. 혼선이 맞습니다. 잠실입니다. 잠실에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딱 봐도 무식한 방법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거나 때리거나 포갑적인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 티가 났습니다. 막 군인들이 군복 입고 워커로 막 밟고 폭력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검찰 정권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만 쪽집게 과외하듯이 타격을 딱 입혀가지고 게다가 또 예전에 언론을 겁박했잖아요. 근데 언론이 같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검찰하고 언론하고 커넥션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딱 찝으면은 법기술자들이 법스킬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람을 언론이 같이 죄인 만들어가지고 매도시키고 소송폭탄을 안겨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언플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휘말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뭐 이 군인들이 사람을 죽였다 고문했다 막 이러니까
전혀 이 뭐 정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누가 고문당해서 죽었대. 누가 이렇게 군인들이 이런 나쁜 짓을 총칼로 이런 짓을 했대. 네. 그러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언론이 민주화 운동이나 반대하거나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검찰 정권이 언론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엄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법기술자들이 법스킬로 그렇죠. 특정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옛날에 군사 정권에 비해서 이 검찰 정권은 체감이 이게 반민주적인가? 이게 뭐가 문제지? 하면서 캐치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니 먹물 좀 있다는 변호사들이나 법원 네. 법조인들이 나와가지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토론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용 지식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집단으로 여론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다. 그나마 지금 그래도 우리 촛불 집회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깨어있는 그 시민들이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나마 정보를 필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자학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지. 그래서 예전에 군사정권에 비하면 이 검찰 정권은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해서는 노련해졌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휴, 참. 이 거꾸로 가는 기차에 또 탄 보수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정광훈. 네. 또 개천절에 또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또 막말 대잔치를 열었는데. 야, 이 집회 한 번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쓸어 모을 수 있나 봐요. 응? 10월 10일에 또 모인대. 매주 모이나 봐, 거기는. 개천절에 모여서 뭐 경찰 추산만 34,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추산으로. 네. 그럼 34,000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그렇지. MBC를 폐쇄하라. 이게 주요 구호였어요. 아마 MBC 폐쇄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예요.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은. 얘기했죠.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막 수사에 들어가니까 5%가 올라갔잖아. 네. MBC 세무조사 들어갔던 거. 그렇지. 이것도 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지율을 겨냥한 어떤 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안산 주님의 교회 오영석 목사라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문재인과 이재명 이 개자식을 내가 목사지만 죽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권총이라도 주신다면 저들을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극우 시장이 장사가 되니까 누가 더 극단적인 누가 더 그냥 그 노골적인 발언을 하느냐. 김문수 냄새가 나요. 그렇지. 이 경쟁에 지금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진짜 총 주면 쏠 것 같아요? 못 쏘지. 정광훈은 이에 비하면 순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반드시 망한다. 옛날에 자기가 그랬거든. 가장 극단적인 똘마니일 때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뭐 자기 똘마니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굳이 자기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서 또 폼 잡는 거지. 자기 이제 오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양반이 없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보다 10배는 더 왔다. 그리고 지금 비가 멈췄는데 이 비가 멈췄을 때는 헌금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헌금을 준비했다가 내라. 비가 멈췄으니까 얼른 헌금을 내라. 하나님이 지금 신호를 보내셨다. 돈 앞에서는 점잔이고 뭐고 없고 헌금 내라고 직접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나단 뭐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뭐 헌금을 파란 조끼 입은 이 봉사자한테 반드시 줘야 된다.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 파란 조끼 입은 봉사자한테 줘라라고 하면서 헌금 지침도 아주 자세하게 내리고 또 참참참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과 함께 또 이 파란 조끼 입으신 자원봉사자들이 헌금 거두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 거둘 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꽃밭 같다. 여러분에게 지금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 성령의 불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헌금을 독려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결국엔 또 장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당일날 영상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오영석 목사의 목소리 톤, 스타일 조나단 목사랑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찢어지는 듯한. 제가 이때 뭘 느꼈느냐. 이 영상 오영석 목사 발언을 하는데 제가 좀 이 태극기 진영 사람들 설교를 모니터링 하다가 느끼는 게 뒤에서 조나단 목사가 오영석 목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를 그 뒤에서 조나단 목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약간 썩소를 치면서 쳐다보는 이 구역의 미친 X는 나야. 뭐야 지금 캐릭터 겹쳐. 약간 진짜 겹쳐. 그런 느낌이 그런 정서를 느꼈습니다. 이 캐치하신 분은 캐치하셨을 거예요. 아니 정광훈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노하우를 딱 똑같이 따라하는 그 자기의 어떤 휘하에 있지 않고 따로 나가서 제2의 전광훈을 노리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노하우를 독생자에게만 전수하겠다고 그렇지. 얘기했는데요. 이거 막 밟아버려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저를 따르는 후배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가 30만이 넘어가면 일단 밟아야 된다고. 지금 60만이 코앞이시죠? 네, 코앞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500억을 지금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무난하게 입금을 받았을지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힌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 1, 2, 3심에서 모두 이겼지만 6차례에 걸친 강제 집행에 교회 측이 온몸으로 맞서면서 부지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불법으로 버틴 끝에 서울시의 감정평가액 82억 원에 6배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조합원들은 1인당 1억 원 가까운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조합원한테 부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잖아요. 억울하고 말고 지금. 이걸 해결 못하니까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해. 이건 무법입니다. 3년간의 싸움과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원체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누가 도와도 되겠어. 저 머리 아픈 19억을. 사랑제일교회가 엄청 큰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매가 아예 안 돼요. 되게 다 없는 가보는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10대에 시작한 게 80이 넘었어 지금. 적으로 재개발하게 한 교회에 처분이 되게 생겼어. 그렇게 하고 알밖에 하고 있으면은 요구하는 돈이 나옵니다.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벌써 수년째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인들도 주민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언제쯤 다시 상권이 살아날지 막막하다는 상인들. 여기 주변 상권들은 엄청난 피해가 많죠. 말도 못하지. 그럼 상인들이 버티다 못 버티면 나가는 거지 뭐. 우리 이거 1,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고 하려고 그냥 막 받아오고 있는데 500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엄청 받아갔잖아. 너무 많이 받아갔잖아. 올 초까지만 해도 교회를 제외한 채 재개발할 계획이었던 조합은 왜 합의에 응했을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알려졌지만 교회가 요구한 손실보상비 563억 원은 타당한 것일까? 세부 내역을 보면 신축 공사비로 35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건물은 증개축 뒤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새로 지을 교회의 면적은 기존 교회의 합법적 면적에 비하면 6배, 무허가 면적까지 포함해도 3배 가까이 됩니다. 공공재개발 1호로 유명한 서울 강북의 재개발 단지. 역대 신축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평당공사비가 책정됐습니다. 그전까지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였지만 여기가 3.3제곱미터당 992만 원으로 평당공사비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제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해 8월 톤당 7만 8천 원 하던 시멘트 가격은 10만 6천 원으로 뛰었고 철근과 골재도 줄줄이 오른 상황.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도 수주 자체를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주도의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일 비일 미뤄진 입주 예정일. 살고 있던 전세 계약마저 끝나면서 가족 넷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좀 할 말도 없고. 이게 가족이게 뭐예요. 다 뿔뿔이. 60대 부부도 기약 없이 입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소방 설비를 맡은 하청업체 부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천둥이 때문에 현장이 한 달 정도 셧다운 됐었고 자재 폭동을 인해서
우리 현대부산업체가 기업에서 들어가는 바람에 부산과 경기도 부천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의 신흥 1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이곳은 지하철역 5분 거리에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4천 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인접한 수진 1구역에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된 데 이어 지난 5일 신흥 1구역 사업 설명회에 건설사 4곳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 시국에 맞춘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가 수 있도록 두 곳 모두 평당 495만 원 이하의 공사비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 단가가 맞지 않다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치솟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높이지 못하다 보니 결국 주민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 증액도 쉽지 않습니다. 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재개발에 조금이라도 뭐 관여가 돼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지금 뭐 원자재, 건자재 대란에다가 금리 상승 이게 지금 재개발 시장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네. 건축비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자재 값이 올랐는데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돼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원희룡이 국토교통부 장관 막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더 떨어져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해대고 게다가 지금 금리 인상. 미국이 물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수가 없죠.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죠.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왜 갖고 있습니까? 살려고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한 가구당 한 채씩만 갖게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 모든 가구가 다 주택이 한 채씩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채, 세 채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재테크죠. 그 재테크지.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집값이 하락한다면은 집을 여러 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주택 수요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미분양이 속출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전광훈 동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이제 상승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전광훈 때문에. 500억은 보상금이고요. 새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비도 별개야. 예. 그래서 지금 1인당 한 가구당 1억씩 더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자고요. 거기가 이제 장위 19역 같은 경우인데 지하철역이 부근에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역세권이냐 그리고 한강권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서울 부동산은.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700m 거리입니다. 700m 거리. 이걸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뭐 억지로 우기면야 뭐 그럴 수 있겠지. 뛰어가면은 5분이네 뭐 이런. 5분권 뭐. 5분권 뛰어가면 5분권. 가로로 뛰어가면. 예, 그렇지, 그렇지. 들고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여기를 역세권으로 분류하는 건 무리하게 분류하는 것이고 한강 무관하지요. 저 망원경으로 중랑천은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게다가 또 지금 쥐약은 이겁니다. 대출 금리가 고금리, 초고금리라는 점입니다. 예. 이 둔촌의 주공 재개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뭐야 나자빠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바로 여기가 그 상황이란 말이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붙은 초역세권 아니면은 이게 분양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광훈이 때문에 500억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또 500억도 아니죠. 560억이 넘어요. 플러스 알파로 또 전광훈한테 그렇게 선물을 몰아주면서 그러면 수천억의 이익을 봐야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공사를 하고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일 지금 장위 19역입니까? 대단히 미지수고 희박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무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그 동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500억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면 이제 정광훈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 안 된다? 500억 못 받지. 플러스 알파 불가능하지. 아마 그러면 이 합의서 갖고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500억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 지금 이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는 뭐 이거 뭐 이 엄청난 그 수익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익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광훈이도 그렇게 더 많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가 됐단 말이죠. 초반에 조합 측에서 조사했을 때 80억대였습니다. 그때 그냥 조용히 합의했으면은 됐을 걸. 마치 고기를 문 개가 귀친 자신을 보고 짖다가 빠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러니까 전광훈이는 틀림없이 지금 초고금리 때문에 이 재개발 조합이 두 손 들 것이다. 이제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개기고 우기고 그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판 구덩이에 지금 정광훈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 부셨어요. 교회 주변에. 어떡하나? 그게 멈춰서 몇 년씩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회사들이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일단 건축업체들, 아니, 건설업체들이 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부시고 나서 몇 년씩 있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그 앞서서도 보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건설업체가 아무데도 안 왔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좀 이런 상황은 아마 카이로스가 처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것이 우리 저 재개발 조합원들 그분들이 뭐 정말 부유한 동네에 사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재개발이 무산된다? 진짜 이거는 뭐 어디다 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소송에서 다 이겼잖아요, 정광훈한테. 그래서 이제 명도 집행까지 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했는데 못했어. 정광훈이가 저렇게 그냥 알박기하고 버티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법에 호소해도 저 알박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무리하게 또 재개발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뭐 입주까지 됐으면 하는 것이 그 재개발 조합원의 바람이긴 할 텐데 글쎄요. 이건 뭐 팔려야 사실은 말인데 팔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정광훈한테 약속했던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또 어떻게 보전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그 마음을. 매주 집회를 한다는 그 속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 윤석열차에 올라탄 또 다른 또 문제 집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만희와 신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지난 이제 2020년 이 대구발 코로나 확산에 신천지가 주목받았었죠. 그래서 그 해에 3월 2일 날 여러분 뭐 전국에 뭐 방송에 생방으로 나갔죠. 평화의 궁전 앞에서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씨가 엎드려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죄를 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난 정권 때 그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와줬다라고 그런 정황이 보인다고 또 홍준표 당시 지금 지사가 얘기했던 정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뭐 여기저기 그냥 신천지 광고가 종합 일간지랑 길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57억을 횡령한 이 이만희 씨가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훈수당 2,500만 원을 이제 챙겼다는 겁니다. 이제 이만희 씨가 6.25 참전용사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대법이 횡령 혐의로 이만희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되는데요. 이만희 씨 횡령액이 57억이지만 이게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박탈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맨날 나오죠. 3호 법칙. 재벌들 봐줄 때 법원이 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게 또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자한테 국가유공자 자격을 부여해서 왜 혈세 낭비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훈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이만희 씨 지금 신천지의 활동이 물론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저희 평안함은 예전에 공명선거 감시단에서도 선관위에 신고도 하고 고발도 했습니다만 이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요.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이만희 씨가 그 신천지 탈퇴 간부 증언에 의하면 이만희 씨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덕분에 내가 감옥에서 나왔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를 종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사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에게 이제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이만희 씨를 수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건진 법사요. 그래요? 그때 이제 건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중에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 라고 다독여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봐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신천지 전문가 분들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이 횡령 사건, 57억 횡령 사건이 이 베드로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 신천지 조직 중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베드로 지파 횡령 사건에 이만희를 껴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검찰이 이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신천지를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천지 전문가분들의 분석입니다. 검찰이 신천지를 이용해서 이만희한테 빨대를 꽂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오대양 사건 이후에 국정원이 그 유병원 구원파랑 뭐 커넥션이 이렇게 해서 서로 공생한 것처럼 또다시 왜냐하면 너무 희한한 게 57억을 횡령했는데 3호 법칙이 나왔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러면서 과거 이제 전두환 그 군사정권 당시에 사회 정화운동으로 군사 권력이 그때 장막성전 유재열 씨 이제 재산이 싸이 장인. 대공원 일대 그 부동산을 빼앗아서 이주시킨 다음에 유재열을 이제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면죄부 준 것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 행태가. 그래서 검찰이 신천지의 약점을 캐비넷에 두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음모론적 느낌이 든다라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90년대는 아니죠. 그 2000년,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때 CBS가 신천지와 2010년대였나? 저 까먹었는데 신천지의 정보통신부장이 나와가지고 그때 2015년인가 그랬어요. 2015년쯤에. 2000년대 후반이었던. 2000년대 후반이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상. 그때 그 사람이 나온 게 웬만한 언론사에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다. 기자로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사퇴하지 않고 이거는 종교 집단 신천지의 지령으로 거기 들어가서 개교라, 간부로 올라가라, 네가 데스크가 되라 라고 지령을 받고 계속 다녔다면은 지금 다 데스크야. 나는 그래서 이 신천지가 만약에 주요 언론사들, 특히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주요 언론사의 데스크들이 그 신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은 지금 이 언론들이 마탱이가 간 거 이게 과연
무관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카이로스에 지난 시간에 신천지 그 관련자 분이 나오셔서 좀 증언을 해주셨죠. 그 뭐라고 지금 그 신천지에서 관련자 분이라는 신천지 그 피해자가 아니라 신천지 관련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관련자 분이 나오셔서 VIP를 따로 관리합니다. 이런 집단들은. 그래서 그 VIP들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장차관급 인사라든지 그리고 뭐 검사 출신의 뭐 부인이나 그 가족이라든지 법조인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VIP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사이비단 종교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인데요. 여기가 정치권하고 결탁이 되는 순간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많이 박근혜 경선 때도 실제로 그랬었고 신천지가 이 선거에 극우와 손잡아서 이 세력을 떨쳤던 일들, 실제로 선거에 관여했던 일들이 실제로 밝혀진 것들이 이미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찾아봤는데 2007년이었네요. 2007년. 그러면은 이미 어지간한 중소신문사에는 신천지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신천지 정보통신부장이 CBS에 나와서 얘기했단 말이죠. 15년 전.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정보통신부장이 2007년에 그랬다면은 2007년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지금 2022년 아니겠습니까? 15년이 지났어요. 언론사 15년 경력이면은 이제 데스크입니다. 뭐 심지어 중견 간부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언론들이 이게 완전히 이성을 잃고 한쪽 편에 서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에 가까운 그런 보도를 해대는 행태와 신천지의 언론사 침투가 과연 무관한 것인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신천지와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이 친검의 기사를 내고 이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관계, 이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차에 신천지도 올라탄 게 아닌가. 이미 올라탔다고 보여지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님은 없는 건가 다사님이란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리가 없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한 60% 70% 되는 국민들이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권력은 저쪽한테 넘어갔지만 그러나 정의가 상실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또 민주시민들이 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상을 또 바로 가게끔 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절망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핫라떼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둔촌 주공조합원입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이 정말 앞으로 이 분양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들. 지금 그 장위 19형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게 이대로 가서는 재개발 자체가 어렵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는 그동안 뭐 했는지 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들이 저렇게 알박기 하느라고 화염병 던지고 사제 화염 방사기를 쏠 때 뭐 했는지 냉정하게 성찰을 하고요. 그 와중에 전광훈하고 불이하게 유착된 것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저는 이 종교가 물론 이제 건드리기 좀 피곤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이런 민초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은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뭐야 그러면 한강다리 가란 얘기야? 정말 이런 무책임한 정권과 정치에 대해서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평화나무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세력과 이 종교가 침투해서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종교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성찰하는 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홍준표도 그 신천지가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면은 명백한 부정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파고들지도 않아, 당사자조차도. 이거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이가 만약에 국민들에 의해서 퇴진된다면 이거 반드시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 당 경선에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회방을 놓고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 경선 사무를 방해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나서야 될 일이에요.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아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김건희가 찾아왔다고 안수기도 해주는 김정한 그 노인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김장환이 이상한 겁니까? 미스터리 한번 좀 얘기해봐요. 그리고 강재식 모처럼 오늘 출연했습니다. 네. 강재식. 네. 정말 오랜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강재식도 좀 얘기를 해주고. 네. 진짜 어른들이 한마디씩 해서 나서기만 하더라도 지금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개신교가 각성해서 이 사회의 밝은 빛으로 역할할 수 있을 때까지 카이로스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